스마트폰 시장 역성장 추세에도 국내 점유율 1등을 달리고 있는 애플. 아이폰의 인기 비결로는 뛰어난 보안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정작 내부 기능 에어드롭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논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무려 17개의 가상자산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안 쓰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난해엔 대한민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이 9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상에선 절대 필수적 물건이 되다 보니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보안망이 뚫렸을 땐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뛰어난 보안 성능을 자랑하는 애플 제품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됐다는데 무엇보다 사용자 스스로가 보안망을 뚫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신은 의도하지 않은 사진이나 파일도 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플이냐 테슬라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에겐 지난 연말을 마무리할 숙제 중 숙제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매출은 143조 9,400억 원. 같은 기간 삼성전자 매출과 비교하면 2배나 많고 영업이익은 10배나 차이 납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공급 차질 등에 따른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 추세에도 자본 가치로는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새해 기대감을 반영하듯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산 국내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는 27%, 올해는 3%포인트 늘어난 30%로 집계됩니다. 반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이용자는 전년 대비 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산출됩니다. 애플 기기 사용 이유로는 크게 디자인과 고화질의 카메라 기능, 뛰어난 보안 기술이 꼽힙니다. 대부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일 텐 사진? 보안 좋은 거는 그 통화 중에 녹음 안 되는 거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 다른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제한 걸리는 거. 물론 이제 뭐 결제 같은 거나 할 때는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애플이 보안이 강한 점도 있고 다 쓰니까 그냥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21세기 핵심 수사기법 중 하나지만 때로는 아이폰 보안 철벽을 넘지 못해 이목을 끕니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범의 아이폰 암호를 풀지 못해 애플에 도움을 구했지만 결국 거절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 때 주목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을 증거로 분석하려다 암호를 못 풀어 작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아이폰 잠금 장치는 6자리 암호가 기본인데 숫자나 영어 대소문자 등만 조합해도 경우의 수는 560억 개. 사람이 12초마다 하나씩 밤낮 없이 입력해도 144년이 걸립니다. 이런 아이폰 보안 예찬을 단번에 뚫을 약점은 다름 아닌 아이폰 내부 기능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에어드롭입니다. 에어드롭은 아무 장치 없이 애플 제품 간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애플 사용자라면 사진이나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애플 사용자 대부분은 이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왜 손들이 없어요? 에어드랍 쓰시는 분 손들이 없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아이폰을 쓰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거의 아이폰을 쓰거든요. 애플 제품을 같이 연동해서 쓸 땐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쓰니까 그때도 편하고. みんなが持ってるので使いやすいっていうのと、ギャラクシーはなんか不便なことが多いのであんまり使うことはないかもです。日本では。 하지만 편리라는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독일의 한 공과대학에선 에어드롭에서 사용자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커가 무차별 공격으로 복호화할 수 있어 신상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건데 15억대 넘는 애플 기기가 해킹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보안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어드롭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자료를 받아봤다, 친구들. 학교 갈 때 약간 누워있는 사진 같은 거 하고 더 자고 싶다 아니면 집 가고 싶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불쾌하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거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더 부담스럽고 좀 내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같은 공간에 있을 때. 日本は結構エアドロップでなんか変な画像を送ってくる人とかがいるんですけど 받아본 적은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받을 때도 있고 갑자기 안 받았다가 그냥 2번씩 받을 때도 있고. 이른바 디지털 바바리맨도 출연 중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한 비행기 탑승객이 기내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배포해 기장이 이륙 중단을 경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So here's the deal. This continues while we're on the ground. I'm going to have to pull back to the gate. Everybody's going to have to get off. We're going to have to get security involved. And it's vacation that's going to be ruined. So you folks, whatever that airdrop thing is, quit sending naked pictures. Let's get yourself to Cabo. 이런 사고, 아이폰 사용자라면 한국에서도 흔히 경험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컨텐츠를 받는 시민이 있을지 직접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에어드롭을 켜고 있는 아이폰 사용자 다수에게 사진을 본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사고가 터져야 수습하는 대한민국. 성적 타락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일명 우리 안구 테러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볼 게 안 되는 사진 등을 봤을 때 쓰는 말인데 이런 디지털 바바리맨들 출연 이유는요? 그 디지털 기기만 이용했을 뿐 그 성 도착증과 흡사합니다. 그 성 도착증에 대해서는 이제 인과관계나 특이도가 이렇게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태 성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상대방 반응에서 이렇게 흥분이나 흥미를 느끼거나 내 민감한 부위를 타인에게 보여줬을 때 상대가 좋아할 거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으로 학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플래시 범죄라고도 하는데 한때 일본에서는 이게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가 됐습니다. 이 에어드롭을 이용해서 이제 불건전한 사진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을 혐오하는 사진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요. 일본뿐 아니라 또 세계 곳곳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앞서 미국에서는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중단했던 상태가 있었다고 이제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비행기가 회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 항공 사진을 그 항공 사고 사진을 이제 에어드롭으로 전송을 해서 이 항공사 측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이 에어드롭을 이용한 사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그 피해 후기를 쉽게 좀 찾아볼 수 있었고 그 피해자들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친구나 지인과 공공 장소에서 그 사진이나 이런 것을 이제 파일로 공유를 하려고 에어드롭을 켰다가 다른 사용자로부터 이상한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 에어드롭은 반경 9m라는 짧은 거리에서 그 같은 애플 기기 사용자끼리만 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특정인을 찾기란 쉽지 않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무서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좀 범죄 유형 처벌할 수 있는 국내 법조항 같은 게 있나요? 그 통신매체 이용 을만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을 붙잡아도 훈방 조치나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처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보안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 공유 기능을 악용을 하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애플 경쟁자들도 좀 이와 비슷한 기능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퀵쉐어라는 기능을 그리고 구글은 니얼바이 쉐어링이라는 또 기술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이폰 에어드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 측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애플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어드롭은 이제 내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출될 가능성은 내 정보나 이런 게 유출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령 악성 코드 멀웨어나 그 랜섬웨어를 받아서 내 휴대폰에 깔더라도 이 내 정보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은 원칙적으로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지 않은 거는 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해킹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 설명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사진이나 파일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애플이 16.3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10분만 이런 기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바바리맨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긴 했는데 아직 그 완전 차단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좀 장점이 있는 만큼 위험성도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신기술을 악용한 이런 뭐 해킹 범죄든지 성범죄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한창 엄청난 붐을 일으키며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떠올랐었죠.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법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데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국회에는 무려 17개의 가상자산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들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에 이은 세계적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선고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불명예스러운 예시를 남긴 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대표는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황. 이 같은 사건들은 가상자산이 화폐인가에 대한 논란을 계속해서 불러왔습니다. 그간 정부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노선을 취하며 방치해왔습니다. 피해자 속출로 가상자산 업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계속 떠오르자 법제화 논의는 이제서야 시작됐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난해 1년의 사태를 거치며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과 질서를 넘어 산업진흥까지도 도모하기 위해 국회도 나섰습니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파산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과 국내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안전성 분석 등에 대해서 민간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이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7개. 그러나 이 법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디지털 자산인데 디지털 자산 특위는 이를 법에서 명시하는 가상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정의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자산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규제 체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하지만 구 변호사는 애매한 형태도 가상자산으로 보고 규제하거나 형벌을 내린다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규제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업계는 블록체인이나 분상 원장 등 탈중앙화 기술을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정비한 가상자산법, 즉 미카에서는 가상자산을 분산 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전자 이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게 업계 종사자인 박성준 앤더스 대표의 주장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미카라고 암호화폐법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는 암호자산이라는 걸 쓰죠.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이라는 탈중앙화 기술을 써야 된다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달 5일 금융위원회가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증권의 일종인 토큰 증권으로 통일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증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을 판별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금융위의 발표를 보면 토큰 증권은 그냥 증권이라는 거예요. 자통법, 소위 통합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거든요. 그럼 자본시장법은 완벽하게 소비자 보호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이건 새로운 규제가 필요 없죠. 반면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자산의 경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규율을 따르게 됩니다. 이로써 증권성 여부에 따라 다른 법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토큰 증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그 범위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능과 규제의 어떤 균형추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는 국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방향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SM 이수만 총괄 PD의 지분을 하이브가 인수한다는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기업을 어떻게 인수를 하는지, 그리고 지분 인수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SM 사태를 통해서 기업의 인수와 합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였죠. 지금 SM과 이 하이브의 뭐 지분 인수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뜨거웠는데, 자, 지금 총괄 PD, SM 총괄 PD 이수만 씨의 지분을 하이브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로 인해서 하이브와 SM이 합병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또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증권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이수만 씨의 지분을 누가 인수하게 되느냐였는데요. 이제 이수만 씨는 SM 지분을 18.78%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수만 씨의 지분을 카카오라는 큰 이제 플랫폼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SM의 최대 지분권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2월 7일 날 카카오가 유상증자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의 지분을 9.05%를 취득을 하게 되면서 이대지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이수만 씨의 지분을 취득한 게 아니라 유상증자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지분을 좀 취득하게 됐거든요. 그러자 이제 바로 이틀 뒤에 갑자기 이제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지분의 주식 중에서 14.8%를 취득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이제 하이브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면서 하이브와 SM의 합병, 그 기업의 인수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 내용은 복잡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기업 간의 합병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을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면 주주총회에서 좀 유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주식회사의 실제 주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상법상 이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한 주당 한 의결권을 가지게 되므로 최대 주주가 된다면 보유 주식 수에 따라서 주주총회 때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대표이사나 이사나 감사 이런 분들을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좀 SM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개인이 아닌 법인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SM과 하이브가 합병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좀 기업을 인수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합병이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온 문구를 이제 인용하면 합병이란 뭐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과의 그 특별 규정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서 그 중에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이제 흡수하는 뭐 이러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이런 뭐 신설합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튼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 의무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이전이 되는 것이 이제 합병이고요. 다만 이제 또 다른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조금 더 쉽게는 이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다 가져오게 되면, 또는 뭐 일정 수준 이상 가져오게 되면 그 회사의 경영권을 이제 다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수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기업 인수에도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합병도 여기에도 좀 여러 방법이 있나 보네요. 네,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합병, 즉 기업 간의 결합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저희가 뭐 흡수 합병, 아니면 신설 합병이라는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는 저희가 상법상에 소규모 합병이랑 간이 합병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소규모 합병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좀 두고 있고요. 또한 이제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가 동의하거나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합병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간이 합병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주들에게는 주식 가치에 따른 합병 비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근데 회사끼리 합병을 결정을 했더라도 이게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하이브의 SM 기업 인수 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 간의 합병이 혹시나 이제 시장 독점적으로 이제 변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 둘이 결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제 승인이 좀 되지 못하는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SM과 하이브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사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주주들이 내가 바로 주식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관련 행정 절차를 또 미스하게 되면 이제 절차가 늦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또 주식을 뭐 뱉어놓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SM 사태를 통해서 기업 인수 그리고 합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아이폰 에어드롭 부작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애플 기기 간 연락처나 사진, 문서 파일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신기술인 이 에어드롭 기능이 우리의 사생활 혹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는 게 이번 주 보도 핵심이었죠. 아이폰이 타사 스마트폰들에 비해 보안이 뛰어난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맹신은 사용자 보안의식에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애플 역시 앞으로도 사용자 신뢰를 유지하고 싶다면 보안 측면에서 유저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반영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